미국장이 오늘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3% 넘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미국이 요번에 그 하락장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 유럽장이 2%대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은 유럽장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 미국장만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미국장이 이제 순환고리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일부 매입을 진행했는데 다음 주가 제가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다음 주가 구정 연휴고, 그래서 목요일인가요? 그때나 장이 열린다는 걸 보고 언제 매집을 안 하면 바닥에서, 요번 조정의 바닥에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집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는 다음 주에 글로벌 장을 보면 알겠죠. 다만 조정이 끝났느냐, 일단 어제 보면요, 나스닥 일단은 빅스 지수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변동성이 아래로 계속 꽂던 변동성이 보시면 이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빅스 지수가 아래로 이제 2번 연속 내려왔는데, 일단 이 자체가 지금 끝났느냐, 지금 요번에 이제 추구 전략이나 이런 이슈들이나 혹은 뭐 우크라이나 이슈, 오미크론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냐, 이거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상황은 이제 소멸이 다 된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새로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향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겠느냐를 생각해보면, 과거하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게 2015년도 출구 전략 할 때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초반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건 2015년도 한 8월달, 7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1차 조정이 이렇게 있고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미국이 언제 올렸느냐, 그때 12월 16일 날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12월 16일이 요 시기가 아니고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12월 16일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금리를 실제로 올린다고 발표한 뒤에도 조정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거는 올리기 전에 조짐을 보이면서 조정이 있었고, 2차 조정이 또 있었는데 그 조정의 강도가 이 저점이 뚫렸어요. 여기 저점을 뚫렸죠. 두 번의 조정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조정이 이 후반부 조정이 아니고 전반부 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조정 끝내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발표된 3월 달에 후반 조정이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7, 8월에서 12월까지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월이고 2월, 3월이잖아요. 2달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 전고점 부근 언저리까지 못 가고 추세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등의 기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게 조정받은 뒤에 내려왔는데, 얘가 이제 반등을, 파란 거하고 이 캔들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반등을 하겠죠. 이 반등이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진행하고 있다가 제대로 밀려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세지면 이 저점을 뚫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를 뭐 6번, 5번, 뭐 8번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올릴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1, 2차 오일 쇼크가 있은 이후에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로고 차트입니다. 이 주가 지수는 로고 차트거든요. 1, 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끝자락에 있었던 80년도 요 시기에 경기 수축을 막고 내려온 시점에 요 페드 펀드 레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그거 이후에 그래서 시차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보면 1980년 7월이 끝났고 1981년 7월에 경기 수축이 시작됐으니까 1년입니다. 1년 만에 경기 수축이 끝나고 1년 확장하고 수축됐거든요. 그래서 재차 수축을 하고 그 수축 기간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월에 시작해서 7월, 그러니까 한 1년 한 4, 5개월 될까요? 3, 4개월? 그렇게 경기 수축을 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딥을 맞았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예측치만큼 빨리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할 수는 없어요.
어제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뭐 금리가 뭐 18%만 올라오고 이런 쌩 난리를 쳤던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인 개념은 70년대 유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하고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수요가 폭증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수요 폭증 요인 중에 가장 주된 거는 이제 락다운으로 막아놓은 걸 강제로 초반에 위축시켜 놓은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락다운 시킨 이후에 폭발적으로 한번 늘어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대규모로 3월 달일 겁니다. 2020년 3월에 가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폭증이 일어났었고, 그 뒤에 이제 공급망의 충격이 점점 왔던 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걸리게 되고, 특히 이머징 섹터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늦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사업장을 폐쇄하고,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됐었죠. 그리고 해운 운송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코로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해운 운임도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 12월 달에 재난지원금을 또 줬고, 미국이. 그 다음에 1월 달에 통과해 3월 달인가요? 또 줬던가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급하면서 수요를 확 늘려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 보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점점점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를 본격적으로 밀어 올려서 에너지 쪽에 폭발적인 그 가격 상승을 유도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공급이나 수요 측면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주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겁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국지전이 터진다고 해서 그게 전면전으로 다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큰 이슈를 주는 게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쪽으로 침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되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한데, 그 자체는 좀 미미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 그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밀,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넘어서서 이 기준금리 인상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주식시장이 크게 또다시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저기에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아무 생각 없이 침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이 러시아가 지금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렇게 지금 국경선을 맞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이 발트 3국 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개 있는데 그중에 리투아니아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벨라루스는 모스크바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난민 문제도 야기시켰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초로 이제 나토 지역, 이 서유럽의 나토하고 붙는 이렇게 모스크바, 그걸 우려하는 거고, 최근 기사를 보면 이 기사 이거 볼까요? 중립국인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핀란드 여기입니다. 지금 핀란드도 역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더니 핀란드가 중립국인데 이게 중립국지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도 나토 가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토 가입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푸틴이 아무 생각 없이 액션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한테 유리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을 좀 보면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스텔스 오미크론 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인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얘기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막 쭉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명확히 하나 나온 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월 28일자 기사고 차병섭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미 나왔고 변이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이미 40개국에 넘은 전파됐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1.5배니까 훨씬 빠른 거죠. 델타 변이 2배인데 오미크론의 1.5배랍니다. 델타의 몇 배입니까? 한 4-5배 되는 건가요? 오미크론보다 심각하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영국을 필두로 해서 계속 오미크론 상황이 해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도 정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지금은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 심리수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톰슨 로이터 조사를 보면 전기 대비 좀 내려왔어요. 약간. 이거는 12일 날 발표된 거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발표된 컨퍼런스 오브 더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얘도 약간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발표된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약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심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요. 그래서 4분기 미국의 GDP 실적 발표, GDP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어제 나왔을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뭐 5.3% 정도. 근데 6.9 나왔는데 얘가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여기에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그냥 들여다보지는 않았거든요. 기사만 슬쩍 지나가는 걸 봤는데 소비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얘가 속보치기 때문에 실제로 오미크론이 미국의 전파가 확대된 그 시점은 감안하지 않아서 요거보단 살짝 낮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지수가 악화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더 보면 이제 개인 소득들이 전월 대비 늘긴 늘었는데 기대치보다 살짝 낮은 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줄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그러니까 지출이 약간 줄었죠. 보면 전월비 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에 사실 그걸 보셨잖아요. 진열 매대 상품이 없잖아요. 지출하고 싶어도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보다는 오미크론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 물동량 움직임에 대한 흐름이거나 혹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여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테슬라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아래로 조금씩 좀 내려가고 있죠. 오늘 다시 반등했는데 이공 기자가 1월 28일 날 테슬라 시총 하루 만에 131조 성장 둔화 우려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시차 출시 발표가 없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등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지금 테슬라 이건 이제 아크펀드고요.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저는 아크펀드의 전초를 뒤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작년 3분기에 다른 기업보다는 반도체 수급이 그나마 원활해서 출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나왔었죠. 기사가.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이게 급등했던 거거든요. 급등한 이 상황에서 머스크가 자기 세금 내겠다고 주식을 막 팔아대면서 상승을 멈추고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파인비즈 데이터인데요. 이게 미국의 자동차 생산 기업들 펍의 수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루시드나 리비앙이나 여기 보면 리비앙, 루시드라고 돼 있죠. 이 두 건데 얘네들은 아예 펍의 수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건 페라리거든요. 페라리는 41배. 여기 보시면 얘가 포드입니다. 얘가 27배. 여기 보면 도요다가 9배요. 9배. 테슬라는 269배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차 업체들 스텔란티스는 4배. 혼다가 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테슬라가 269배라고 하는 배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장치 산업이고 제조업이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나 AI,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아니고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 쪽의 일반적인 성향은 생산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진율도 그렇게 높질 않아요. 애플 같은 마진율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조업에서는 녹록치 않은데, 그 강력한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인데, 전기차의 테슬라가 강력한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 테슬라가 결과적으로는 이 아크펀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퍼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과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배수만큼, 예를 들면 페라리까지 끌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혹은 아크펀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갔던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준에서 가치 배수를 매겨서 주식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작동해서 그 적정 가치의 배수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멘텀으로 해서 가치 배수, 적정 수준의 가치 배수를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에 걔를 계속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들이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크펀드 안에 있는 기업들도 붕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크펀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테슬라의 모멘텀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참 궁금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 발표가 한번 빠그러지면, 여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4분기, 올해 1분기 뭐 이런 실적 발표가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걸로 나오면 이 하락 강도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면 요번에 세게 흔들렸던 조정 자체는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번 흔들림은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끝난 강도가 지금 이게 끝이냐, 조정에 새로운 사이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예전에도 한번 있던 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1차 조정 이후에 2차 조정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주요 이슈는 금리는 너무 올라간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까운 상황에서의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었네요. 가까운 상황에서의 이슈는 유럽 침공,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느냐, 이거일 것 같고요.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번에 QT, 양적 긴축에 대한 액션이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계속 건들건들 할 것 같고, 3월 15일, 16일인가요? 하여튼 그 시기에 다시 연준의 회의가 또 있는데, 그 회의 때 그 전후로 해서 나오는 이슈, 주로 기준금리보다는 QT일 것 같아요. 그쪽의 이슈가 주식시장의 그 조정 강도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지 지금보다는 덜 내려갈지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최저이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실제로 저점을 찍으면 그때 이제 자금 구매를 전부 다 포트폴리오 안에 밀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